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뭐 휴가 중인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여름 휴가지에서 뭐 심사숙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니까 아마 고민이 많겠죠. 여기서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 뭐냐면요.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될 것이냐 요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이제 CBS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 문 전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한 건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사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제가 뭐 어제 이럴 거면은 대통령 사면 다 그냥 없애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광복절만 되면 난리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정치권 시끄러운데 이렇게 자꾸 국회의원도 특권 내려놓는 마당에 대통령도 이런 특권 내려놔라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국 사면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이미 일종의 레임덕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지금은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할 수는 있겠으나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본인은 개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고 또 지금 뭐 의석수도 지금 뭐 거의 180석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재명 천하가 올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한 2달 정도는 이재명 천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벌써부터 민주당 내에서의 개파가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어떤 대전의 도전자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리막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한 다음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점인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순간만 남았고요. 나머지 주자들은 올라가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딱 마주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네. 저는 그 순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조국 대표의 사면이다. 어떤 구독자분이 레임덕 아니고 취임덕이래요. 취임. 네. 굉장히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레임덕이 왔는데 좋은 말씀 같아가지고 조국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 물론 초창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노선이라든가 기조에 발을 맞춰주겠지만 본질적으로 조국 대표는 친문계고 이재명 대표는 친명계 아닙니까? 친문계와 친명계가 지금은 일방적인 친명계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친문계도 여전히 정청래 대표를 당선시키면서 힘이 남아있음을 확인이 됐고 또한 이들 뒤에 김어준 이라든가 또 문재인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본인도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키면서 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그 권력 싸움 너무나 비대한 권력은 결국은 분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분화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 시기가 우리 생각보다 빨리 왔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입니다. 조국 대표를 사면을 해주면은 본인의 경쟁자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기 안 해주면 친문 진영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을 겁니다. 지금 친문 진영이 꾹 참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아마 뭐 친한과 친윤의 싸움보다 훨씬 더 지난한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과 프랑스, 뭐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과 좀 비교해 봤었을 때 한국에 유독 이 사면권 행사에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애거나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대변인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정청래 후보가 의원이 당대표가 안 됐으면은 이번에 조국 사면이 안 됐을 거예요. 정청래 당대표가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사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청래 당대표는요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 본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죠? 자기는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개헌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지금 불안해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당대표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 옆에서 보니까 야 정가 사범에 5개 재판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갔단 말이야. 그럼 나도 가능하겠다. 주한미 관저에 갔죠. 주한미 관저에서 방화 미수로 해가지고 굉장히 반미 성향이 이재명 못지 않은 분인데 나도 그럼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김어준과 개딸을 등에 업고 이번에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내년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승리하면 어떻게 되죠? 승계가 나와서 2달 뒤에 전당대회가 한 번 더 있어요. 본인 임기가 1년짜리입니다. 이번에 당대표 된 게 1년짜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임기만 할 수 있는 당대표거든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전당대회를 한 번 더 나와서 그 다음 전당대회까지 쭉 가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내년 당대표로 되면요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에서 어떻게 했죠?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공천 그러면 학살했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한 번 더 당대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정 행사를 할 겁니다. 정청래 사람 아니면 싹 다 물갈아 시킬 거야. 그래요? 호남, 수도권 전부 다. 이재명이 했던 거 그대로 할 겁니다.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조국을 풀어가지고 이재희를 쓰려는 거예요. 조국이 나오게 되면 조국 혁신당은 사실 조국이 없으면 아무 당도 아닙니다. 거의 1인 정당 비슷해요. 조국 업당. 그 조국 업당이 되죠.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아재 개그 특집인가 봐요. 조국 없는 당. 띠띠띠띠 이제 그런 당 되기 때문에 이거 쇼츠 뺄 거예요? 아니 하지마 안돼. 그래서 조국을 이제 풀어줘가지고 네. 조국이 전국 유세장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데미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가 이끄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압승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전당대회에서 한 번 더 연입하는 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조국을 풀 수밖에 없는 정치공학적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신호 중 하나가 뭐냐. 이번에 법사위원장 이춘석 빠졌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내정을 합니다. 누구죠? 추미애를 내정을 해요. 원래는 이 자리는요. 그 당대표라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내에서 그렇죠. 원내 대표가 이거를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추미애를 얘기해버려. 대통령이 지금 빡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미애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정청래 당대표를 지지 선언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추미애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법사위라든가 모든 이슈, 블랙홀들을 논쟁을 법사위와 국회와 당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일 거예요. 이렇게 먼저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격을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조국을 풀어줘야 될 그런 공학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국이 없는 당은 이제 조국 없당. 이거 반응 좋았어요. 조국 없당 이렇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북한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군이 대북 심리전 위에서 전방에 설치한 고정식 확성기 철거 작업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에 김여정이 남한이 그러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쓰겠다, 상대 안 하겠다 이렇게 좀 다소 과격한 입장을 보였죠. 근데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이 대북 확성기가요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고정형, 이동형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철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형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로 이동을 하면 돼요. 근데 고정형은 전방을 향해서 다 이렇게 나사로 설치를 하거든요. 네. 그거 해제하는데 굉장히 큰 좀 힘이 수고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보통 고정형이 설치가 되면은 날이 맑은 날에는 40km까지 전방 40km까지 방송 소리가 나갑니다. 특히나 야밤에 소리가 정말 잘 나가고요. 대낮 같은 경우에는 한 20km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이 20km와 40km 근방에 누가 있냐면 북한군의 70%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옵니다. 즉 북한군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켜게 되면은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심리전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북한군의 70%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뭐 비대칭 전력으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북한이 가지지 못한 심리전의 우위를 우리가 완벽하게 가져가고 협상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네. 그거를 북한이 먼저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내려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북 협상 수단을 내려놓게 되면은 북한도 여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대북 확성기를 철거를 하느냐? 북한은 그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리고 빵셔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그냥 우리만 북한한테 알아서 기거 있는 형편인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철거가 되는 걸 보면서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9.19 군사합의, 문재인 정부 때 맺어진 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가 5년 동안 정찰기 한 번 못 띄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방 지역에서의 어떤 그 항공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게 이 9.19 군사합의에 있기 때문에 전방까지 정찰기에 갈 수 없었거든요. 물론 정찰기가 후방에서도 또 북한 전역을 정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찰 능력, 우리의 정찰 능력과 자산은 전 세계 최고급인데 북한은 정찰 자산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전방 지역에 대한 정찰을 하지 말자라는 거 주장하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유리한 겁니다. 북한은 어차피 정찰 자산이 없기 때문에 원래 못하는 거였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를 활용을 해서 정찰을 하고 있던 건데 그걸 못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9.19 군사합의에 대한 복원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가정공단 뭐 다시 재가동 논의되고 있고 이 논의가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논의라는 게 상대방이 있어야 논의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시 재개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은 네 마음대로 그걸 해?
이런 입장이거든요. 제발 좀 이 부끄러운 빵 셔틀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그 DMZ 세션에 GP라고 있습니다. 가드 포스트 감시 초소인데 그거를 서로 철거하기로 합의했었거든요. 네.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잖아요. 우리는 11개 전부 다 완전 철거해서 회복 불능하게 철거했는데 북한은 뭐죠? 단 한 개도 제대로 철거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왜 약속 안 지켜요? 그러니까 북한은 저런 식인 거예요. 북한은 지금 그 대형 스피커 그거를 하나도 설치하지 하나도 이제 제거하지도 않고 이동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만 이렇게 완전 철거를 해버리는 모습.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하죠? 또 돈까지 갖다 줘요. 근데 그 돈이 또 어디 쓰였죠? 핵개발에 또 쓰였어요. 근데 핵개발이 지금 뭐에 위협을 줍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또 위협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분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SNS 하나 띄워주시면요. 김민석 총리의 친형이죠. 김민웅 씨. 양키 제국주의라면 반미주의 사고 이제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이야기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 원산으로 갑시다. 조만간 이런 이제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산 관광지구인데 이거를 지금 하와이, 미국의 하와이 호놀룰루에 비유하면서 원산의 화려한 야경 올린 겁니다. 우선 이제 대변인님 미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대변인 얘기 들어보고 보좌관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김민웅 씨는 저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면 되지 않나요? 왜 남한 사회에 살면서 계속 저렇게 북한은 칭송하는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만간 가신대요. 조만간 간대요?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저기 그 지금 방금 원산 뭐 지금 관광단지 만든 거 이번에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이게 러시아 사람들 많이 뭐 와서 한다 그러는데 저것도 지금 뭐 얘기가 많더라고요. 겉에는 화려한데 실제로는 제대로 뭐 좀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서비스도 엉망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렇게 야경 사진 딱 한 장 들고 와이키키 해변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치기 좌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가고 싶으면 그렇게 홍보하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가세요. 자꾸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혼란을 주지 말고 저는 그 말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 김민석 국무총리 동생을 믿고 등에 업고 저렇게 선전선동을 하면서 그런 친북 거예요?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저는 형의 오만 방자 태도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거 이것도 나는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보좌관님 의견 들어볼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김민웅 씨의 행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2달 정도 되면서 이제 그 약간 신비로움이 갇히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보이거든요. 김민웅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트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2가지 딱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와이키키 못 가봤다. 와이키키가 훨씬 더 예뻐요.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와이키키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둘째, 김민웅 씨는 누가 봐도 철저한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미 제국주의자, 뭐 미 양키 고홈 이런 외치는 사람이 또 그 와중에 하와이는 또 가보고 싶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2가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와이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과 북한의 원산 갈마지기를 비교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디 대충 인터넷 봐가지고 다른데 수준이 다른데. 그리고 뭐 코코넛 호텔? 와이키키에 5성급 호텔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코코넛 호텔 같은 얘기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조만간 간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분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가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쓰레기를 투척하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김민웅이라는 쓰레기를 북한에 투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